쌤이 사실 요거랑 관련된 얘기는 그 이투스의 TCC에도 사실 올려두긴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이제 재수생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기는 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고, 그래도 길게 얘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금방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뭐 오늘 할 얘기가 뭐 대단한 건 없고, 생활관리랑 사회문화 관련해가지고 구평이 대략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금방 듣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9월 모의평가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낮았어요. 사실 쌤은 매우 낮음이라고 적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좀 잘 못 보고 이런 친구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냥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되게 쉬운 시험이 맞았어. 사실 6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낮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9평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보고 싶었는지가 굉장히 명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EBS에 막 나와 있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막 지금까지 기출 문제에서 나와 있지 않거나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거나 뭐 혹은 선지 같은 걸로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EBS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문제로 내는 게 작년에 굉장히 명확하게 흐름으로 보였었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EBS에 있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거기에서만 있었던 내용들은 아예 안 나왔습니다. 아예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개념이나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방식으로만 문제가 딱 나왔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이 9평이나 6평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 거는, 아마도 이거 100%는 아닙니다. 아마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그 기출 문제나 제시문 같은 데서 등장하지 않았는데 수특이나 수완 같은 데만 나와 있는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은 출제하지 않겠다라는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올해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당연히 분석해야 되지만요, 그거랑은 별개로 기출 문제나 혹은 지금까지 개념에서 배워왔던 기초적인 논리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해했는지랑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출제형도 되게 쉽게 나왔어요. 세 경영 공부한 친구들 다 궁금하겠지만, 원래 뭐 자연과 인간윤리 같은 경우에 보통 3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왔었고, 3명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동그라미 찍어가지고 공통점 차이점 분석하는 문제로 나왔어요. 그거 안 나왔고요. 그냥 딱 2명 정도의 그냥 긍정 부정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로 나왔었고, 1명이라도 긍정할 수 있는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사형제 같은 경우에는 비판형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3개 딱 찍어놓고 서로 비판하게 시키는 거, 또 사회 계약론도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때가 있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보통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문제도 그냥 안 나왔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입장을 그냥 물어보는 문제로 나왔고, 세계보기형도 생활관리에서는 안 나왔어요. 세계보기형이라고 하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만 했고, 기역만 맞다, 니은만 맞다, 기역, 니은, 디귿 셋 다 맞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그런 방식도 문제로 전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형이 되게 쉬웠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게 6평에서는 이 세 개 유형 다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9평이나 9평에서 문제 유형이 좀 쉬워졌다 그래가지고 그게 수능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당연히 수능에서는 제일 어려운 유형들을 대비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킬러 문제들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소위 말하는 지엽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보는 막 EBS 같은 것들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원전에서 막 가지고 와가지고 막 문제를 내는 그런 방식의 사설 모의고사가 별로 효용성이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물론 수특이나 수완에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 거는 원래 기본으로 깔리는 거니까, 지금까지 평가원이 항상 출제해왔던 방식이 수특이나 수완에 나와 있는 추가 논리들을 가지고 내는 모습들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 공부 안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거에 너무 집중하는 것도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특히 기출 문제나 EBS나 수특 수완에서 맞아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냥 원전에 있는 돈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공부해야 되는 그런 방식의 공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쌤이 기출의 메타라는 커리큘럼에서 주로 하는 그런 분석이기는 한데, 어쨌든 본인들이 기출 문제를 보면서 쌤이 뭐 수업마다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에 있는 선지들을 보고 그냥 이게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대략 한 번씩 보고 넘어가는 그런 공부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거든.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제시문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제시문에 있는 문장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제시문을 통해 가지고 파생될 수 있는 선지가 어떤 것들인지도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랑 관련된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 있었던 제시문들을 보면서 그냥 이게 뭐 보통 문제 풀 때 니들이 보통 그렇게 풀잖아. 뭐 갑이랑 을이랑 이렇게 있으면은 갑이 막 이렇게 막 적혀 있으면은 여기다가 어씩 보고 뭐 원초적 입장 나와 있으면 롤 이렇게 하고 그냥 문제 풀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조지는 과정의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절대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들에 대해 가지고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롤스의 어떤 입장에 기반해 가지고 얘기로 나오고 있는 건지, 여기 있는 문장들 중에 유독 중요한 문장들, 특히 선지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장들은 어떤 문장인지에 대해 가지고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능에서 피를 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논리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모의 평가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사실상. 학습 방향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생활 관련 이번에 워낙 좀 쉽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특히 지엽적인 부분이 제거됐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해오던 공부, 쌤이 원래 강조하는 공부 방식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기본 논리를 충실하고 빈틈표, 이거 기본 논리를 충실히 쌓는다는 얘기는 암기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야. 생활 관련에 나와 있는 뭐 롤스의 원초적 입장, 무지의 배 이런 거 알고 있다고 아는 게 아니라고. 절대로 차등의 원칙, 최소수의, 쌤이 보통 차등의 원칙 같은 것도 생윤 사문만 듣는 친구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약간 공감은 안 갈 수 있지만, 생윤에서 롤스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차등의 원칙 물어보면 니네들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야?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 이러고 있어요. 그것만 얘기할 수 있으면 차등의 원칙을 전혀 아는 게 아니에요. 차등의 원칙이란 건 공정한, 균등한 분배보다 어떤 사람에게 불평등을 제공했을 때 모두에게 이득이 올라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걸 통해서 서로가 상호의 혜택을 주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걸 완벽하게 얘기를 하고 이해까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방금도 얘기했지만 모두에게 이득을 준다 이것만 기억해도 안 돼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된다고,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얘기인지. 그런 것들을 안다는 게 기본 논리를 충실히 쌓고 빈틈을 메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복적으로 개념 공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개념 강의를 좀 몇 번에 반복해가지고 들으시고, 꼭 쌤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듣는 인강의 개념 강의를 좀 반복해가지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쌤의 강좌를 듣는다고 해도 쌤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논리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들으셔야 되고, 그걸 내가 이해하고 이제 계속 판단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특히 개념에서만 얘기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분명히 개념에서 기초를 쌓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단계를 쌓아가는 과정이 있어서 심화 논리만 들어서는 개념의 기본으로 깔린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에 대한 N의 독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 들어왔든지 간에 그런 선생님들이 진행했던 개념을 쌓아가는 그 과정을 따라가려고 반복을 계속 해보셔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랑 관련해서는 뭐 쌤한테 물어보러 와도 괜찮고, 이런 논리들이랑 관련해가지고 질문 시간에 좀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고, 어려운 응용성이나 제시문 꾸준히 보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사실 기출 문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쌤 같은 경우는 이걸 기본 논리는 저스티스 개념 완성에서 하고, 이건 기출의 메타라는 커리큘럼에서 합니다만, 그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커리큘럼이 이번 수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평가원에서 평가원이 어느 정도 메시지는 던져줬다고 생각해요. 6평에서도 사실 EBS에서만 나와 있는 지엽적인 내용들, 그런 거 사실 출제 안 됐었거든요.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그래도 수특수한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에 있는 제시문들을 분석한다는 얘기, 아까 쌤이 했던 얘기도 계속 논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개념에서 배웠던 논리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시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단순히 외운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기본적인 논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 있을 때 그걸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혼자서도 이렇게 제시문들을 보면서 요 중에서 이런 논리들은 일반적인 제시문에서 잘 안 나오거나, 내가 기본 개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배웠던 문장들은 아닌데 이런 문장도 있네? 이건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쌤이 기출의 메타를 듣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의 기출 강의를 듣든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석하는 강의를 듣긴 해야 돼. 제시문 같은 거를 분석해주고 그런 걸 여러분들 머리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BS 지엽 내용도 공부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많이 물어보던데, 쌤이 EBS 정리하는 킬 더 킬러라는 커리큘럼 지금 여기서도 하고 있고, 인강에서 지금 진행이 다 끝났는데, 사실은 인강에서는 그걸 들으면서 이제 실제로 제가 수특 수완을 풀어봐야 되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풀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요. 쌤이 당연히 킬 더 킬러라는 커리큘럼을 통해 가지고 EBS 선지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빼가지고 쌤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어느 개념이 어떤 구멍이 뚫려 있는지는 쌤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쌤이 기본적으로 킬 더 킬러라는 커리큘럼에서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비슷할 거예요. EBS를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커리큘럼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는 건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EBS에서 유독 강하게 나와 있는, 지금까지 기출문제 안 나와 있거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EBS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복습 과정을 킬 더 킬러라는 커리큘럼에서도, 혹은 다른 EBS에 나와 있는 선지를 분석하는 커리큘럼에서도 완벽하게 하는 거 힘듭니다. 근데 EBS에는 분명히 괜찮은 선지들이 많아요. 개념이랑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까먹을 법한 내용들을 EBS에서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특이랑 수완, 특히 EBS 생윤에 나와 있는 그런 수특 수완에 나와 있는 제시문들이라든지 선지 같은 것들은 혼자서 꼼꼼하게 보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쌤 지금 킬더킬러 듣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제시문들은 내가 이미 다 빼와가지고 분석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그 수특이나 수완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는 과정에서 아 쌤이 그 강조했던 부분이 약간 이런 부분이구나. 이 제시문이 어려우니까 이거 빼와가지고 요거 이해하라고 얘기했던 거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선지로 출제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킬더킬러 들었던 친구들이면 충분히 정리 가능할 거고 어떤 식으로든 EBS는 다시 풀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 혼자서라도 쭉 풀어보면서 복습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계속 반복하지만 기출 문제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본적인 논리를 쌓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EBS 수특 수완보다 작년까지는 사실 EBS가 정말 중요했거든. 실제로 거기에다가 기반해가지고 6평이나 9평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그런 모습이 많이 제거된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평가원이 수능에 문제를 낼 때 결국 평가원의 6평이나 9평에서 반영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도 높은 확률로 EBS만 나와 있는 굉장히 지엽적인 얘기들은 출제가 적게 되거나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이 정도까지 하면은 생활과 윤리는 끝입니다. 생활과 윤리만 하시는 분들, 사회문화 안 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 얘기를 좀 할 거니까 정리하실 분들은 빨리 들어가시고 사회문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회문화는 분석할 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수고했어요. 생윤만 듣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봅시다. 자,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사회문화. 사회문화는 좀 어렵긴 했어. 사회문화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 높았다. 근데 사실은 1등급 커트라인이 46점으로 끊겼잖아요. 지금 보아하니 그건 명백하게 여기 본인이 해당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탐론의 영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순수 혈통 그 사탐 2개 선택하는 친구들만 모여가지고 아마 이번에 사회문화를 봤다면 1등급 커트라인이 쌤 생각엔 44점에서 낮으면 43점까지도 내려갈 수 있었을 정도의 43점까지는 안 가겠다. 45점에서 44점 정도의 조금 낮은 커트라인이 형성됐었을 거거든. 근데 지금 이제 사탐론 하는 친구들도 지금 요 자리에 있겠지만 너그 때문이야. 너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말하자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커트라인이 조금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 거죠. 그랬다고 쌤은 굉장히 명확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능 때 가면은 근데 쌤 생각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9평 여기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고 혹시 있니? 그 9평 이후에 지금 사탐론을 선택한 친구 혹시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9평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대부분의 저 친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의미 없어요. 9평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성적이 좋게 나오기 힘듭니다. 막판에 되게 빡세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소수야. 결과적으로는 적어도 6평 끝나고 나서 사탐론 하려고 들어온 친구들이 의미가 있지. 그래서 쌤이 생각하기에는 9평 끝나고도 사탐론 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쌤 지금 인강 Q&A도 엄청 올라옵니다. 지금 사탐론 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9평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공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빡세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집중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가능하겠지만 그중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탈락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9월 이후면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게 확실하거든요. 거기서 의지가 조금만 꺾이잖아. 100% 3등급, 4등급이야. 이게 1등급으로 경쟁할 수 있는 성적이 되는 건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쌤은 오히려 9평 이후에도 사탐런을 하는 친구들, 특히 사회문화 만만하게 보고 사탐런 한 친구들은 아마 전반적으로 공감할 텐데 니네 어때? 사탐런 하는 친구들 와보니까 사회문화 만만하디? 그냥 50점 그냥 나오디? 아닐걸? 그치? 사회문화가 그렇게 만만한 과목이 아니에요. 이과 친구들이 들어와서 하기에도 그렇게 마냥 당연히 생명과학이나 뭐 물리보단 쉽겠지 당연히. 외우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훨씬 더 적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개월, 4개월 그냥 대충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쌤 생각에는 9평 이후에도 사탐론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 친구들은 깔아주는 친구들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과 순혈 친구들이 하던 성적 등급 컷으로 수능 가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쌤은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많아. 9평 끝나고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친구들이. 쌤 생각에는 정말 사회문화 응시자 수가 많으면은 15만에서 16만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보통 사회문화 응시자 수가 한 12만에서 11만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6월 평가원에 13만인가 14만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제일 높은 증가율을 보였거든요.
수능에선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몇천 명에서 10,000명 가까이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9월 이후에 넘어오는 친구들 좋은 성적 받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 너는 빼고 그러니까 그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사회문화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럴 거기 때문에 이 등급 컷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쌤은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일단 사회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이거 상당 부분이 되게 새로웠단 말이에요. 사회문화에서 이번에 문제가 나온 게 이거 풀어보시면 아셨겠지만 근데 또 사탐런한 친구들은 못 느꼈을 수도 있어. 왜냐면 니네들은 기출 문제를 깔끔하게 다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전부터 사회문화 공부해온 친구들은 다 공감할 텐데 예전에 안 나오던 유형, 예전에 안 나오던 주제가 대량 출제됐습니다. 대량. 이거는 사회문화 내가 08학번이야. 근데 나 때도 사회문화 봤다고. 사회문화가 진짜 옛날부터 있던 과목이라서 역사가 거의 한 20 몇 년 되는 과목인데 지금까지 안 나오던 문제가 그냥 막 출제되고 있어요. 6평에서도 9평에서도. 특히 이번에 세계화랑 관련돼서 문제 나온 거. 참고로 그 6평에서는 전지구정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거의 안 나오던 거거든. 지금까지는. 한 2년 3년 전까지는 정보화랑 관련된 문제가 한번 쫙 출제된 적이 있어. 근데 그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랑 비슷하게 좀 쉽게 출제됐었고 있고 그런데 세계화랑 관련된 새로운 지금까지는 출제되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소외된 주제들 이런 거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내 집단과 외집단 관련 문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내 집단 의식이랑 외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이질감 이런 것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막 이런 거 얘기하는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그거 외에도 전반적으로 사회문화 문제들을 쫙 훑어보잖아.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외우고 있던 내용들을 이게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반문화랑 하위문화 관련된 문제 있었는데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반문화랑 하위문화랑 관련해가지고 막 엮어가지고 출제하는 그런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문제 반문화랑 하위문화 그리고 사회운동까지 엮어가지고 문제가 출제됐었지.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을 읽어보잖아. 그냥 니들이 웬만하면 외우고 있는 그 선지 있죠. 반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도 주류 문화의 일부 요소를 공유한다. 이런 선지 본 적 있지, 그치? 반문화가 주류 문화와 공통점을 공유한다. 혹은 반문화와 주류 문화는 함께 공존할 수 있다. 혹은 반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자본주의 주류 문화가 싫어서 공산주의 혁명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는 것처럼 반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주류 문화를 다 거부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선지 본 적 있을 텐데 그 문제 보시면은요. 사실은 그 앞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반전 운동 같은 걸 하면서 반문화에 해당되는 히피 문화 같은 걸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남녀 차별의 주류 문화는 또 즐기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서술이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발견되고 있단 말이야. 사회문화 문제에서. 니네 지금 이거 개념 공부해 놓은 거 그냥 선지로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냥 달달달 외우고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해하고 있어? 라는 거를 물어보는 그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쌤이 지금까지 본 모든 사회문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중에서 그런 성향이 가장 강력했던 모의고사입니다. 너 개념 그냥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해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체크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명백하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참고로 계층이동이랑 인구 부양비 문제도 되게 새로운 느낌으로 출제되긴 했는데 이거는 뭐 대단한 건 없어. 왜냐면 원래 도표 문제는 새롭게 출제될 때가 되게 많아. 원래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고 그냥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런 계층이동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하게 출제됐죠. 막 막대 그래프 있고 위에는 막 세대 간, 세대 내이동 이런 거 출제된 지 되게 오래됐거든. 그런 것들 엮어가지고 문제 내는데 개념적인 거 너 대충은 알고 있니? 이런 느낌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건 원래 뭐 도표 문제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흐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쌤이 다음 주부터 이제 더운 모의고사 쌤이 만드는 모의고사 들고 올 건데 그런 거에다 충분히 반영해 놨으니까 쌤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그 반영한 거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면 되고 쌤 수업 안 듣는다고 해도 어차피 다른 강사 쌤들도 몰라 뭐 잘하겠지 그분들도 막 해가지고 어쨌든 반영할 거야 그치 6평이나 9평이나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풀어보면서 익숙해질 수 있을 거야. 인구 부양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출제됐는데 뭐 정확하게 이제 T년 T 플러스 30년 T 플러스 50년의 정확한 인구 비율을 딱딱딱 구할 수 없이 그냥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느낌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나왔었는데 그것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쌤이 킬더킬러라든지 이런 그 전에 커리큘럼에서 도표 통계의 원리 같은 것들을 정리해주면서 그런 걸 풀 수 있는 공식들을 가르쳐줬었고 그걸 잘 적용하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도표랑 관련된 원리 공부도 되게 중요하고 그 와중에 또 기출 유형들 나오던 건 또 계속 나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예 아니오 점수형 문제 이거 지금 거의 2년 그러니까 최근에 모의평가 4개 그냥 연속으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작년 9평부터 시작해서 수능, 올해 6월, 올해 9월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수능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런 거랑 관련된 유형은 반복적으로 풀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발표자와 이거 뭐 참고로 쌤이 그 타임어택
듣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거 계속 반복해가지고 풀어봤었고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경우의 수를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그런 얘기도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쌤이 모의고사로 계속 만들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만들 거야. 그런 것들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보면서 계속 대비하셔야 되고 발표자와 ABCD 구분하는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9월에 그리고 작년 수능에도 나왔던 문화의 속성이랑 관련된 문제 똑같은 유형으로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해야 되는 속성이 있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공유성을 골랐는데 사실은 총체성 사례를 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어. 이것도 유형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풀면서 익숙해져야 돼. 이런 느낌의 유형이 변형된다고 해도 이 문제들을 떠올리면서 풀어나갈 수 있게끔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복지제도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이번에 보면은 비수급자로 출제가 됐잖아요. 교집합으로 보통 많이 냈었는데 비수급자로 출제되고 당연히 비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뭐 A만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이라든지 B만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이라든지 심지어는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잖아. 사실은 비수급자 요거 이제 알려주는 방식으로 비율에 이번에 문제 나왔었죠. 기억나지? 이거 기억 안 나면 좀 심각하다. 이거 방금 전에 푼 문제인데 이거 기억 안 나면 6평이랑 9평이랑 관련된 유형 문제들은 딱 보면은 이 문제 답까지 기억날 정도로 진짜 몇 번이고 보셔야 돼요. 그거 계속 봐야지 수능에서 그걸 응용한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거 6평에 이 문제 응용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나고 그거랑 유사한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풀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는 거지. 수능장에 갔는데 6평 9평 문제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6평 9평 문제는 정말 10번 이상 봐야 된다고. 이투스에도 있고 쌤 유튜브에도 있고 해설 영상은 되게 길게 쌤이 보통 찍으니까 그 반복해가지고 보세요. 해설 같은 것도 반복해서 보시고 문제도 계속 반복해서 봐서 외우셔야 되고 이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당연하지만 이런 문제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되게 많이 나왔고 다만 이번에는 비수급자 같은 걸 비율을 알려줘가지고 이런 거랑 관련해서 평소에 물어보던 거랑 좀 다른 걸 물어볼 수 있어. 예를 들면 다음번에는 합집합 비율을 알려줘 버릴 수도 있겠지. 뭐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만 해당되는 애들이랑 여기에만 해당되는 애들의 이건 뭐 비율이 1대2다, 뭐 3대2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론해 나가는 과정을 문제로 낼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풀어야 된다고 쌤 뭐 수업에서 매번 얘기해 왔던 거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아마 대부분 푸셨을 거고, 이것도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도 엄청 대량 등장하면서 또 기출 유형들은 거의 복붙하다시피 또 내고 있는 느낌이야. 당연히 뭐 진화론이나 순환론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뭐 진짜 20년 전부터 나오는 거니까 언급할 가치가 없고 좀 특이한 유형들이 똑같이 나오는 유형들이 되게 많아. 작년에서 이어가지고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 유형들이 많아서 특히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유형들은 작년 6월, 작년 9월, 작년 수능. 사실 작년 6월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킬러 죽이라고 얘기하기 전이라서 그 유형이랑 또 느낌이 완전 다르고 9평 수능, 작년 9평 수능 그리고 올해 6평, 9평 수능까지는 특정 유형들의 흐름이 그냥 쭉 이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진짜 똑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유형들을 순서대로 쭉쭉쭉 이렇게 보면서 아 여기 비슷한 문제, 여기 비슷한 문제, 비슷한 문제 보면서 이 문제들을 반복해가지고 좀 보셔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머리에 익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수능에서 굉장히 비슷한 문제를 만날 수 있을 거고 그때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새로운 문제를 훈련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 주제 융합형도 되게 많았어. 막 내 집단 외집단 내면서 사회 집단과 같이 낸다든지 뭐 하위 문화랑 사회 운동 섞어놨다든지 관료제나 사회 집단 같은 거 섞어놨다든지 이러는데 이건 그냥 6평에서도 이어지는 흐름이고 이것도 수능에 그렇게 출제될 거거든. 이것도 올해 나타나는 특성이야. 막 새롭게 막 이런 주제 섞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문제들인데 사실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유형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이거 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이 싹 다 그래요. 그냥 개념들을 확실하게 이해만 하고 있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고 쪼실 필요 없습니다. 수능에도 분명히 융합형으로 나올 거거든. 어쩌면 얘네들이 6평이랑 9평에서 융합되지 않은 주제들을 융합해버릴 수도 있어. 완전 새로운 느낌의 다른 주제들을 융합해서 문제로 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난이도를 그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면은 그냥 이 쌤이 이것도 문제 풀 때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선지 먼저 체크해가지고 아 요 주제들을 물어보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지에 해당되는 주제들의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밑줄 그어져 있으면은 선지 먼저 보고 요 주제를 기반으로 이 글을 읽어보면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문제 푸는 습관이 좀 중요합니다. 그냥 우당탕탕 거리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거 사회적 소수자 문제겠구나 이러면서 문제 끝까지 다 읽어놨는데 아래에 보니까 사회운동 선지가 나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선지를 먼저 체크하고 이게 대략 어떤 주제에 관련된 문제인지 먼저 확인하고 문제를 들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최소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 알다시피 타임어택에서 망하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선지 먼저 보는 훈련, 뭐 지금까지 문제풀이하면서 계속 얘기해왔던 겁니다만 그 굉장히 중요하고요. 권장 학습 방향은 되게 뚜렷합니다. 사실 이번에 사회문화가
아까 생윤 얘기할 땐 내가 막 그랬잖아. 이건 기본을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근데 사회문화는 좀 달라. 사회문화는 나는 이런 정도로 모의평가에서 완전체 모의평가가 나온 건 처음 봤어요. 새로운 유형들을 엄청 뚜렷하고요. 기출 문제 유형도 이어지는 것들은 거의 복부 수준으로 거의 똑같이 응용해가지고 내고 있고, 그 와중에 기본 개념들 니네 공부 잘해왔는지도 막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쌤이 느끼기에는 이번 수능이 역대급으로 거의 모든 능력을 요구하는 수능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쌤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기본을 다지는 거 되게 중요하게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개념을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냐. 내 집단, 외 집단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서로 작용하는 일이 벌어지는지, 외 집단이 나타나면 내 집단식이 강해진다든지, 이런 거랑 관련된 것도 너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 이런 것들 물어보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쌤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린 수특 수완을 풀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사회문화 수특 수완이 별로 안 중요했는데 이제는 풀어야 되는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명백하게 유형학습 해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시험 전략 준비하는 건 모의고사 풀면서 계속 하셔야 돼요.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시간 조절 어떻게 할 것인가, 도표 통계 문제 나중으로 미뤄둘 것인가, 아니면 좀 쉬워 보이는 도표 통계 문제 먼저 풀어보면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인마다 전략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한테 맞게 계속 생각해 나가면서 훈련하셔야 돼요. 뭐 모의고사를 앞으로 쌤 컬이 듣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풀어가면서 쌤이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훈련을 시켜드리겠지만, 아닌 경우라고 해도 본인이 계속 뭐 사설 모의고사든 뭐든 계속 풀어볼 거잖아. 그럴 때 생각을 계속 하라고. 이게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은 대충 정답 매기고 던져두지 말고, 모의고사를 반복해가지고 보시면서 내가 어느 문제 풀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지? 그럼 이거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반성하는 시간이 적어도 5분은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도덕 선생님처럼 반성을 해라, 뭐 성찰을 해, 이런 지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해봐야 된다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유독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그 전에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주제에서 시간이 걸렸고,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주제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발생했다면 그건 그 부분이 문제가 맞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들을 좀 빨리 풀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강사한테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어떻게든 소외된 주제나 내용 챙기기, 이게 이제 지금 EBS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야. 사실 세계화라든지 뭐 정보화라든지 전지구적 문제라든지 이런 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문제가 별로 없어요. 잘 안 냈거든 지금까지. EBS엔 겁내 많아. EBS에 그나마 있다고. 뭐 작년 EBS, 재작년 EBS까지 찾아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올해 EBS 수특 수완 같은데 이런 거랑 관련된 주제들이 무조건 나오게. 원래 수특 수완은 학교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거고, 이 학교 선생님들이 만들 때 교과서 전범위를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출 문제에선 찾아보기 힘든 좀 소외된 주제들, 혹은 내 집단 외 집단이랑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랑 관련된 걸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그런 문제들도 수특 수완에 많이 나와. 기출 문제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EBS를 풀어봐야 되게 됐어. 쌤이 그 전까지 커리큘럼 같은 데서 애들이 물어보면은 사회문화는 EBS 별로 풀 필요 없어라고 대답했었거든. 실제로 그래 왔었으니까. 올해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수특수완 무조건 풀어보셔야 되고요. 풀어보면서 아, 이런 사례도 나올 수 있구나. 세계화랑 관련해 가지고 선지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선지들에는 이런 사례들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분명히 이번에는 EBS 꼭 풀어보세요. 기본이 되는 도표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뭐 쌤이 킬더킬러에서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도표 원리라는 것도 명백하게 알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인구 부양비 문제에서 비율이 증가하면은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보다 높다. 이런 얘기. 뭐 분수가 있는데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는데 이 분수가 커지고 있어. 이번에 노년 부양비가 커진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유소년 부양비였나? 유소년 부양비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지. 그러면은 어떤 분수가 커진다는 것은 반드시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보다 높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인구 부양비에 나왔었어. 만약에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쌤이 지금 이거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 심각해요. 이거 이 원리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되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리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게 뭐 웬만한 강사들은 다 쌤도 킬더킬러라는 커리큘럼 가지고 있고 다른 강사 쌤들도 도표 원리 정리해주는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들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수능에서 문제를 풀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기존 문제 유형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6구평에 반복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들, 6구평에서 아까 얘기했던 복지제도 벤 다이어그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 전에 있었던 것 아까 얘기했던 뭐 예아니오 1.3점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 정말 계속 반복해가지고 나오고 있고 적어도 작년 9월, 작년 수능, 올해 6월, 올해 9월까지는 진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반복되는 문제 유형들이 어떤 것들인지 체크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하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서 수능에서 보면은 아, 이 문제 유형 기억나도록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새로운 문제 유형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계속 새로운 문제 유형 내는 모의고사 같은 것도 접해 보시고 이러면서 좀 너무 과한 모의고사 안 풀었으면 좋겠는데 쌤이 뭐 어떤 모의고사가 과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으니까 좀 적당한 수준의 난이도에서 사실 모의고사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안 돼. 너무 높으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타임어택 때문에 문제를 다 못 풀게 되면서 그런 모의고사는 오히려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쌤 모의고사도 많이 어렵긴 할 거예요. 쌤 모의고사 풀게 되는 애들한테 하는 말이지만 그것도 시간이 항상 부족하긴 할 겁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막 모래주머니 효과라 그래가지고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무슨 막 30분에 막 한 20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막 한 15문제밖에 못 풀고 막 이런 모의고사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의고사를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풀면 안 되는 모의고사예요. 사실은 그 정도 난이도를 가진 모의고사. 그게 본인이 실력이 높으면 그런 모의고사에 도전해 볼 수 있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실력이 좀 애매한데 어떤 모의고사를 풀어봤더니 이게 무슨 15개도 못 풀고 막 그냥 나가리가 돼버린다. 그런 모의고사는 사실 풀면 안 돼. 수능장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30분에 거의 맞춰가지고 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맞는 적절한 모의고사를 구해가지고 푸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막 쌤한테 와서 모의고사 난이도에 따라 추천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당연히 쌤이 대답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풀어보셔야 되고 새로운 문제 유형 같은 것들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는 일단 기존 유형에 대한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올해 6평이랑 9평에 나온 문제 유형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EBS 좀 풀라는 거 새로운 주제들이랑 관련해 가지고 여기 힌트가 많이 나와 있을 테니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문화 얘기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련해 가지고 뭐 사회문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뭐 어쨌든 쌤이 여기 출강을 하니까 쌤한테 와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뭐 이런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등급이 이 정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쌤 수업하는 시간에 뭐 오세요. 쌤 수업 듣는 애들은 당연히 수업 끝나고 질문하면 되고 아닌 친구들이라고 해도 뭐 그 정도의 질문은 받아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쌤이 이것저것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 질문 못 받아. 나 지금 가서 모의고사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도 밤새야 돼가지고 오늘은 바로 가야 되고 다음번에 쌤 수업할 때 뭐 찾아오시면은 쌤이 이것저것 학습이랑 관련된 조언들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보는 걸로 하죠. 뭐 듣느라고 수고 생각보다 또 오래 했군요. 쌤 수업 듣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아닌 친구들은 뭐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학습 방향 같은 거 궁금하시면 와가지고 물어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